최상욱 작가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뭐 다 아는 분이니까요. 근황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항상 스펙타클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인생 한 번 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도전을 즐기면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020년 코로나 때 제가 다니던 한 10년 정도 했던 애널리스트 생활 마감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소위 그냥 야생으로 나왔다가 21년 말에 지금은 업라이즈라고 하는 암호화폐 회사에서 부동산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회사에서 부동산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이런 직업은 한국에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특히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도 약간 냉각기, 그리고 하락기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지표상으로도 일단 부동산원 데이터하고 KB 데이터가 계속 마이너스 지표를 찍고 있기 때문에 약세장 진입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 코인과 주식시장은 약세장 진입한 지 벌써 거의 반년 차라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시차를 두고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부동산에서도 자산시장에 불어오는 그런 거대한 뭔가 이제 약세의 그런 기운을 지금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 뭐 매크로 변수가 다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가게가 돈을 빌리는 경우는 자산시장이 좀 상승할 것 같으면 돈 빌려서 투자를 하거든요. 집을 살 때도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돈 빌려서 하지, 그냥 괜히 그냥 가만히 있는데 빠질 것 같은 자산에 돈 빌려서 매수하진 않는 경향이 있는데 가계대출도 21년 1월부터 5월까지 누적으로 지금 1.5조 원이 상환이 됐고, 이게 얼마만큼 큰 거냐면 저는 이런 데이터 처음 봐가지고 작년만 하더라도 가계가 5월까지 53조 원 빌렸거든요. 지금은 1조 5천억을 갚고 있으니까 막 서둘러서 지금 다 돌려놓고 있는 거예요? 원래 평균적으로 저희가 뭐 덜 빌려도 월에 한 6조씩은 빌렸고 많이 빌리면 월에 10조 원씩 빌렸는데요.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렇게 상반기 안 좋았잖아요. 막 완전 세상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국면에서도 1, 5월 누적으로 저희가 33조 빌렸거든요. 작년은 자산시장 붐 될 거라고 생각해서 돈 더 빌려서 53조 빌린 거고요. 지금은 1.5조 원 갚고 있어요. 그래서 가계가 얼만큼 지금 자산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대출 데이터가 증명한다고 생각하고, 가격 데이터는 그냥 그 후행적인 성격으로서 나오고 있는 거니까 하락기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봄 되면 풀릴 거다, 이사철 되면 풀릴 거다, 그 다음에 8월 되면 또 달라질 것이다. 뭐 이제 촬영 일자가 지금 6월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후에 하반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5월 달에도 다른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하반기 전세 대란 온다고 경고할 때 혼자 전세 대란 없다고 얘기해가지고 또 한참 욕을 먹었고 그냥 왜 의견을 내는 그러니까 전세 대란 없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현실성 없는 얘기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욕을 먹었는데, 8월에 하반기 강세장을 봤던 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전세 대란이었는데, 지금은 전세 가격이 어쨌든 내려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그리고 올해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대출금리보다 낮아버려서 전월세 전환율은 3.8인데 대출금리는 막 4.5%, 5%씩 돼버리니까 어쨌든 월세 사는 게 좀 더 낮은 주거 비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임차인들 시장에서는 월세가 더 싸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월세에 대한 선호가 좀 올라가고, 이러면서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면서 밀어 올리던 2년 동안의 주택시장이 이제 완전 끝난 것 같은 그런 흐름이긴 하고요. 월세 임차라고 올라가는 거는 2년 전 대비해서 일부 올라가는 건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전세시장 안정화에 따라서 밀어 올리던 힘이 없어지니까 매매 시장도 조정을 받고 있고, 시장 전망도 안 좋으니까 가게가 대출도 안 받으면서 주담대 일으켜가지고 집을 적극적으로 사지도 않고, 약간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막 이사철이라든가 막 아까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전망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8월에 있어서는 저도 약간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5월 정도의 데이터를 보니까 더 이상 전세 대란이 하반기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럼 8월에도 전세 대란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21년 4분기가 전세 가격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23년 3, 4분기를 기준으로 역전세가 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 그러면은 19년도에 우리가 경험했던 역전세란 동안에 2019년 상반기에 매매가가 좀 빠지는 그런 구간이 있었던 때가 있어서 23년 하반기에도 매매가가 좀 약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약세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사실 이런 분위기를 생각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불타올랐고 특히 20년에는 진짜 장난이 아니었고 20년에는 뭐 어마어마했어요. 네, 작년 상반기까지도 이랬는데 하반기부터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되더니 저는 잠시 그냥 약간 눌림목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시장을 전망하는 일보다는 전 정책을 좀 해석하고 그다음에 정책에 따른 시장의 그 색깔을 예상하는 일을 오래 해왔는데 뭐 전망을 하면은 전망이 자주 틀리니까요. 근데 20년에 정말 그렇게 하반기 때 초 슈퍼 강세장 올 줄은 몰랐었고 그리고 아마 작년 이맘때 기준으로 야 22년 하반기에 하락장 온다 얘기하면은 다들 외계인이 침공하는 게 빠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매크로 상황이나 이런 게 또 급격하게 변하고 또 가계 인식 전환도 그렇게 빨라질 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도 얼마나 빨리 대응하고 있냐면은 이제 돈 안 빌려버린다는 거잖아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출 데이터 보면서 제가 항상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냥 되게 앞에서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냥 일반 가구 구성원들이 시장 변화에 어마어마하게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껴요. 대출 동향 볼 때마다. 여러분들 빨리 하시고 계시는군요. 진짜 빨리 대응한다. 네, 작년 12월부터 갚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부동산 같은 안에서도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나름 견조했고 지방은 뭐 대구, 대전, 울산, 세종을 위주로 하락폭이 매우 컸고요. 지방 안에서도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전남이나 그 전남부,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방도 매우 약세이고요. 5대 광역시가 수도권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훨씬 커요. 근데 뭐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요 공급 논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올랐던 지역이 공급이 늘어나면서 입주가 좀 쌓이니까 또 수요가 위축이 되면서 주택가격 하락 조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서울이나 아니면은 경기도가 엄청 넓은데 서울 경기에서는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공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도권도 수요 공급 논리로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이제 공급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조정받는 이유는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고 수요는 소득이랑 대출이랑 자산 처분이 그 유일한 원천인데 그러니까 일해서 벌거나 대출을 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세 가지로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그 이상은 없거든요.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잡았을 때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뭐가 위축되고 있냐면은 작년 말부터 대출이 위축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자산시장 조정을 받으면서 자산처분 소득이 엄청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거는 근로소득밖에 없고 그래서 근로소득만으로는 구매력이 위축이 돼요. 물론 근로소득은 그러나 늘어나요. 우리나라 그냥 결국 가계소득은 1, 2, 3, 4, 5분위가 있지만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5분위 이상 가구 합산으로 1,000만 원을 넘게 버는 그런 상위 20%의 고소득 가구는 코로나 국면에도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소득만 느는 거하고 소득과 대출과 처분자산 소득이 다 늘어나는 거는 그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이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이 많이 위축이 돼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 뭐 얼마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수요를 예측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가변적이네요.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수요가 아니고 소요량, 니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가 20만 가구 분파하니까 집이 20만 채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가구가 돈이 있어야 집을 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의 그 수요는 구매력이 있는 디맨드를 말하는 건데 그 디맨드는 구매력이 있어야 되고 이 구매력은 소득, 대출, 처분 소득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구 가구 수는 계속 분파를 하고 월요일에도 그런 통계가 나왔는데 2039년에 뭐 2,380만 가구가 늘어난다 이렇게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그거는 가구 분파에 대한 전망치고 주택의 소유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구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거고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에 달려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구매력이 많이 위축이 된 수요 위축이 된 상태인 거고 소유량이 위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언제든지라도 만약에 그 소유량에 대한 그런 공급 위축은 좀 장기적인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서울에 뭐 한 6만 가구가 필요해요. 근데 6만 가구가 필요한데 공급이 4만 가구씩 계속 누적된다면 이게 어느 순간 임계치를 건들기 시작하면서 굉장한 공급 부족 효과가 나게 되는데
근데 공급이 4만 가구씩 계속 되고 있는데 구매력이 갑자기 어떤 특정 연도에 한 2, 3년간 엄청나게 위축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올해나 뭐 내년같이. 네. 그러면 그때는 그런 공급 위축 이펙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수요가 너무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의 소득과 대출과 이런 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했을 때 그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수요 강세가 나오게 될 거고 뭐 그렇게 돌아갈 거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서 공급 문제는 아니고 어마어마한 수요 위축의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디맨드와 니즈를 좀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경향이 좀 있네요. 저희가 혼용해서 좀 헷갈리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저는 그걸 구분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구분 없이 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6일 대책이 네. 이제 가볍게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6일 부동산 대책은 임대시장 안정 대책으로 발표가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새 정부는 임대시장 안정에 매우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심인 만큼 그냥 부동산 대책 나왔다고 생각하고 네. 발표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들의 뭐 등급이 있다고 하면은 뭐 매운맛 등급으로 하면은 지금은 그냥 한 중간맛 정도 되는 초반 덜 매운맛 이런 거 정도로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가 2월 말에 그 대통령 공약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5월 6일인가 8일에는 국정과제 110대 과제가 발표가 됐었는데 네. 부동산 정책들 쭉 읽어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냥 임대시장 안정화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임대시장 교란 요소를 없애고 그게 임대차 3법이었고요. 네. 임대차 3법 다 없애고 그리고 임대시장이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는 다주택자가 85%의 임대주택 공급원이야.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우린 우대하겠다. 이러면서 다주택자 우대 정책에다가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에다가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그런 제도도 다시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를 옥죄는 여러 가지 세제 관련 규제도 전부 정상화시키겠다는 게 그 하위 개념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임대시장은 어쨌든 매매시장에 대한 얘기는 일단 차치하고 임차시장 안정화시키겠다는 얘기가 가장 1순위에 나왔었기 때문에 첫 번째 부동산 정책도 그냥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을 내네 이런 거였고요. 그 이전 정부들 정책들 다 보시면은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그 정부 성격 그대로 드러내요. 박근혜 정부 4.1 부동산 대책 2013년에 발표했을 때 우리 공급 없앨 거야 이거였고요. 네. 그 이후로 계속 공급 없앴거든요.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부 6.19 부동산 정책 발표했을 때 대출 규제하고 다주택자 하고 실수요자 우대하고 다주택자 규제하겠다는 이런 것가 그때부터 발표가 됐는데 네. 그 후로 계속 그렇게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앞으로 계속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을 낼 겁니다. 근데 이런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이라고 해서 결국 상생 임대인 제도를 만들었는데 상생 임대인 제도는 쭉 해석을 해보면은 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12억 가지의 비과세라는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을 그 1주택을 가지고 임차를 주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니까 주택이 두 채인데 나 한 채 살면서 내가 한 채 임차 주는 그런 일반적인 다주택자가 아니라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그걸 임대 준 사람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비거주 갭 투자의 케이스에 해당하거든요. 네. 나는 임차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집도 전세 끼고 샀다. 약간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사람한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거는 실수요자들이 봤을 때는 뭐 기가 찰 노릇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시장 안정을 위해 가지고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입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임차시장을 올해 안정시킬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낀 갭 투자를 한 번 더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만들기도 하고요. 무주택 가구들한테 24년 말까지 상생 임대인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전세 끼고 집을 사서 안고 사는 게 아니라 끼고 집을 사서 연말까지 한번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2024년 하반기에 상생 임대인 받고 그 말까지 하면 거주 안 해도 되니까 막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데 제 말은 전세 낀 갭 투자가 늘어났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매매 시장은 매우 요동쳤지만 전세 시장 안정세였는데 네. 그때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가 활동하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다주택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가 활동하도록 판 깔아주면은 매매 시장은 뭐 일부 강세를 보이겠지만 임차료는 안정된다. 이런 생각이고 우리는 임차로에 방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 정부는 매매 시장에 방점이 있었는데 지금 새 정부는 임차 시장에 방점 두겠다. 약간 이런 거고요. 그럼 매매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공급 250만 원으로 풀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그러니까 임대업을 등록하지 않은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네. 현 정부도
계속 같이 끌고 갈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이 여러 채인 사람들한테 이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제도 다시 부활시킬 테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주임사 등록을 하면은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세제 관련 혜택을 다 부활시켜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임차 시장에 공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어떤 호의를 베풀겠다, 이런 컨셉이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와 180도 다른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라 하더라도 처음엔 조금 지켜보다가 그다음부터 계속 규제 일변도였기 때문에 좀 180도 달라진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 주택 양이 똑같은데 다주택자들 육성해버리면은 임차 공급 늘어나는데 자가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자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매매가가.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5년간 경험했지 않습니까? 16년에서 20년 동안. 그러니까는 그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근데 그거는 그러면은 임대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을 대거 등장시켜가지고 순수 임대주택 공급해서 풀겠다. 그러니까 자가 50가구, 임대 50가구가 있는데 임차가 60으로 수요가 늘어나요. 근데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은 상태로 이 100가구에서 알아서 풀어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주택자가 전세계 50을 사고 임차 60 만들고 자가 40 만들어버려서 자가가 쇼티지, 임차는 맞춰서 가면 자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공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자가 50, 임대 50이야. 그리고 임대 수요가 좀 많아져. 그러면은 순수 임차 10가구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지어달라. 그래서 건설 임대사업자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도 결국 건설형인데, 이런 건설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 계속 어마어마하게 주겠다, 약간 이렇게 선언한 거고, 이거를 다 끌어올 예정이죠. 그래서 임차 시장이 매우 불안해지면은 임차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뭐 상생 임대인 수준이 아니고 주택임대사업자제도 부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혜택,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그런 혜택 강화, 이런 것들 패키지를 계속 갖고 오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정부 스탠스는 한번 바뀌었고요. 원래는 임대차 3법이 공약을 할 때만 해도 폐지의 대상이었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게 공약이었는데, 이거가 기류가 바뀐 거는 임대차 3법이 어쨌든 임차인한테 4년 거주를 보장하잖아요. 4년 거주를 보장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한 5월 정도 되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멘션이 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임대차 3법 그냥 그대로 놔두고 보완하는 수준으로 간다고 톤들이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5월 16일에 추경호 부총리가 소집을 하고 그때 서로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도 임대차 3법이 살아남는 걸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 14일인가? 6월 달에 지난주에도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그때 전문가 6월 14일 날 미팅한 다음에 6월 21일 날 일주일 후에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14일 미팅 때도 전문가들이 임대차 3법 그냥 유지하라는 그런 스탠스였고, 그래서 지금 정부는 대통령도 6월 17일쯤인가 등장하셔가지고 상생 임대인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임차인 부담 완화를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던졌어요. 그 다음에 21일 날에 상생 임대인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그 강화된 형태로 정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임차인들의 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대출 경감 요인들이 정책으로 패키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임대차 3법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가 안 되는 거에서 유지가 되는 걸로 이렇게 정책이 좀 첫 공약과 달라진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법은 놔두고 이제 뭐 다른 것들, 네, 상생 임대인 넣고 주임사 부활시키고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하고 세제 풀고 이런 게 임대차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는 이런 흐름이고 2021년 4분기가 전세 가격이 고점이었던 시점이어서 2023년 4분기를 전후로 역전세란이 한 번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역전세를 한번 경험을 했었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내년 말까지는 약세 기조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무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도권 기준으로? 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아니요, 전 책에 사야 할 집을 명확하게 선정했는데 주택시장은 항상 새 집 위주로만 흘러갔고요. 새 집이 아닌데 대장이었던 지역은 한 번도 없었고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보는 그런 대장 지역들은 전부 신축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도 무조건 신축 위주로 주택시장이 돌아갈 거고요. 미래의 신축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미래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신축 예정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청약을 전략을 잘 짜는 게 나름 정말 꽤 괜찮은 그런 방식의 주택시장 대응 전략이고요. 심지어 3기 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하니까 세상 제일 싼 가격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어가지고 네. 3기 신도시를 스터디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구도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구도심 재정비를 하면은 새 집이 되잖아요. 네. 근데 구도심 재정비에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라는 세 가지 사업 모형이 크게 보면은 존재하고, 저희가 재건축 좋은 거, 재개발 좋은 거 다 알고 있지만 리모델링은 아직 굉장히 좀 친숙하지 않은 사업 모형이긴 한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리모델링 사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래요? 그리고 리모델링이야말로 80년대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들의 적합한 방식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구도심을 볼 때는 리모델링 중심으로 보고, 신도시를 볼 거고 청약에 대한 어떤 전략이 있다면은 신도시를 위주로 보고, 그래서 이런 약세장일 때 지역무관, 입지무관, 신축 메타를 따라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래에 팔아야 될 집은 그래서 미래의 구축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지금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1기 신도시 양이 너무 많아서 대통령 공약도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1기 신도시뿐만 아니고 노후 신도시 전체를 재정비를 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고, 네. 지금 현 정부 기간 동안에 노후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기본적인 그런 판은 깔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신도시로 확대를 하게 되면은 주택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1기는 30만 호밖에 안 되지만 같은 기간에 건설됐던 노태우 200만 호에서 아파트만 180만 채, 동시대에 건설된 180만 채 중에서 1기 신도시는 이름이 있는 거죠. 1기 신도시라고. 근데 나머지 150만 채는 뭘로 부르시죠? 그냥 구도시. 그냥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그거 1기 신시가지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기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1기 신도시라고 하면 저희가 5개 신도시 알고 있는데 네. 나머지 150만 채는 뭐냐, 이름도 없냐? 그래서 그게 대전 둔산 지역이라든가 제주 신제주라든가 광주 광산이라든가 이런 데들이에요. 그 도시의 신시가지 지역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신시가지 지역으로 1기 신시가지라고 부르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신시가지 지역이라고. 근데 그 신시가지 지역이랑 신도시 합치면 180만 채고요. 96년에서 99년 지어진 아파트가 또 180만 채예요. 그럼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만 360만 호나 되는 건데요. 그거를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하기 시작하면은 뭐 소위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이주 수요와 주택 멸실이 잇따르게 돼가지고, 그때는 전세 대란이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전세 혼란이 오게 돼서 이거를 재정비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래에 그러니까 더더욱더 지구 지정부터 시작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청이 아니면은 그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구 지정하는 거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소유주들이 바텀업을 우리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내다봤을 때 리모델링이 갖고 있는 단점들, 뭐 평면이라든가 이런 그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부분에서, 두 번째는 90년대 건설된 1기 신도시나 1기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갖고 있는 용적률의 문제를 200% 초중반이 넘어가는 아파트다 보니까 재건축으로 갔을 때보다는 오히려 리모델링으로 갔을 때 더욱 많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리모델링이 단점이 있지만 더 각광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하면은 미래의 신축은 3기 신도시와 리모델링 중심 지역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데를 좀 열심히 서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 책에도 그런 지역들을 다 할애해서 담았고요. 네. 심지어 요즘에 제가 하는 유튜브, 그 최상욱의 부동산 신브루스센터라는 유튜브에서는 채부심에서는 리모델링 사이트 다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냥 안 가실까봐 저희가 대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디까지 막 가고 있거든요. 리모델링 사이트들을. 네. 그래서 그냥 한번 보시면서 이런 데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1기 신도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1기 신도시 안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신축 주거지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1기 신도시를 훑어보면은
분당이 있고 일산이 있고 평촌이 있고 삼본이 있고 또 중동 지역이 있을 텐데 네. 제가 돌아보니까 확실히 분당이 제일 빠릅니다. 분당은 리모델링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분당도 분당의 윗부분은 판교고 아래는 일반 저희가 알고 있는 분당 신도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판교는 정확히 말하면 약간 2기 신도시 바로 직전에 건설된 이제 2기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고 1기는 93, 4년에 다 준공된 신도시들이고요. 서현순의 정자로 아래로 쭉 이어지는 네. 그런 분당 신도시고 그리고 분당 말고 수정구랑 중원구로 가면은 성남시에 수정구 중원구는 2010년대 후반부터 각광받기 시작을 했는데 왜냐하면 거기 재개발로 신축이 공급되니까 신축 주거지가 대량 공급되면은 그냥 컨센서스랑 인식체계 다 바뀌는 거거든요. 거기 사람 살 때 못 돼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헉, 거기 그렇게 좋아졌냐 이러면서 아 이제 진짜 좋아질려나 보다 하면 좋은 점만 보여요. 와 여기 막 지하철 계속 연결될 예정이고 계속해서 재개발될 예정이고 막 이제 좋은 점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당 성남시 안에서도 판교 그 밑에 있는 순수 분당 저희가 알고 있는 분당 신도시가 상승률 제일 적은 지역이고요. 근데 반대로 분당 신도시 안에는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없는데 신축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급된다면은 그 포텐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래서 분당에 있는 느티마을이나 한솔마을의 리모델링 사업이 어떻게 되냐가 분당구 전체에 아니면 일기 신도시 전체에 시장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분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의 전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꼭 지켜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신축이 주도하는 메타는 그냥 수십 년간 이어져 왔고 네, 수십 년간 계속 지속돼 왔던 메타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새 집 좋아하는 거는 본성이고 저희도 핸드폰 기종 바뀔 때마다 계속 구매를 하고 네. 막 계속 아이폰 새 모델, 뭐 갤럭시 새 모델, 컴퓨터 PC 새 모델, 자동차도 계속해서 디자인 바꿔가면서 새 모델을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집도 비슷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신도시들 쭉 들어보면서 느끼한 거는 분당 제일 빨랐고 그 다음에 의외로 3번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좀 놀라웠는데 그게 3번이 갖고 있는 고밀도로 개발된 단지였거든요. 3번 신도시가. 그러니까 분당이나 고양시는 굉장히 좀 쾌적하게 지어보자 이러면서 도시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말 그대로 진짜 완전 신도시 느낌으로 건설됐는데 3번 중동 평촌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이긴 하지만 또 약간 신시가지 느낌이기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밀도로 지어졌고 그 용적률 220%가 막 웬만하면 넘어가니까 그쵸. 아 우린 재건축 돼 하면서 그냥 리모델링으로 미리미리 선호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시고 있으면서 그래서 단계가 좀 빨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당 다음에는 그냥 3번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조금 빨리 하고 나머지 3개 신도시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똑같아요. 거래도 없고 네 그냥 거래 없고 투자 수요 없고 자가 수요 없고 근데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개별 단지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나름대로 액티브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런 시장이 흐르고 나서 언젠가 끝나게 될 텐데 그때 누군가는 그 시장의 주도 섹터로 등장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정해졌다는 거죠. 그게 신축이라는 거잖아요. 제 전망은. 네. 근데 그게 신축일 때 누가 신축이겠냐? 이런 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딱히 이렇게 뭐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네요. 뭔가 어떤 트리거가 이렇게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뭐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맞습니다. 맞는데 뭐 상황이 이러니까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겠죠. 그래서 공약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금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조정지역이 풀리게 되면은 2020년 이전에 조정지역이 부산에 한번 풀렸을 때는 그때는 투자 수요가 살아있어 가지고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그런 이펙이 되게 컸었는데요. 네.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세제 규제가 여전히 이뤄지는 가운데 단순하게 조정지역이 해제됐다는 것만으로 해당 주택시장이 살아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조정지역이 풀리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대출 한도가 늘어나요. LTV가 50%에서 이제 LTV 70%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 LTV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는 고소득 가구들한테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하는 효과거든요. 그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가구는 DSR이 좀 더 옥죄에 있는 정책이고 가구 소득 8천만 원 넘는 가구들은 LTV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DSR은 냅두고 LTV를 좀 열어준다는 그런 컨셉이나 마찬가지여서 조정지역을 해제한다는 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잘 버시는 가구들이 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셔가지고 마이너스 P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주택시장 좀 하락하고 있는데 네. 좀 주택을 구매하시죠. 이제 LTV 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를 좀 계속해서 째려보고 있었던 투자자가 계시다면은 전세 끼고 사서라도 주택을 구매하시고, 상세임대인 아시죠? 2년 후에 상세임대인 도장 빡 박으면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약간 그 고소득 가구들한테 그런 조정지역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시그널을 한번 던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실수요, 고소득 실수요 가구들한테 아직 집을 구매하실 여력이시라면은 LTV 때문에 집을 못 사셨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정지역 풀리면 LTV 70까지 열린다 하면서 약간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느낌이라, 그래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고, 어쨌든 상환 여력이 있는 가구가 대출을 못 받아 왔다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무조건 뭐 무지성으로 대출 받는다는 게 아니라 고민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그런 선택을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뭐 그중에 일부는 아니야 지금 매크로가 안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정도면은 뭐 우리 충분히 들어갈 만한 것 같은데 어차피 집 필요하니까 우리 사자 하면은 그거는 이제 수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약간 마일드한 수준에서 한번 카드를 던져보는 것 같습니다. 조정지역 해제라는. 저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째려보고 있는 곳이 바로 대구거든요. 선선선 진입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세수 앞을 내다보고. 그래서 그 대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데, 말씀하셨던 대로 투자자들도 진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대구시에 있었던 그 LTV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대구 안에 있는 그런 실수요자들이 여러 가지 선택의 자유가 조금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그런 실수요자들도 거시경제 환경이라든가 주택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은 그렇게 나올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상생임대인 제도는 결국 1세대 1주택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다주택 포지션 잡으면서 거기를 가는 막 그런 전략을 짜기도 좀 어렵거니와, 다만 뭔가 아직 무주택인데 뭐 투자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대구를 상생임대인으로 들어가는 막 그런 식의 전략도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시장에서 어떤 변화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다만 2020년 이전에 부산에서 보여줬던 것 같은 그런 열광적인 반응은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때는 다주택자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면은 주택수에 무관하게 계속해서 혜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외지 거주인들이 어마하게 매수를 했거든요. 현재는 근데 조정지역 해제가 좀 해당 지역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금융규제 완화 측면이 제일 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냥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거주하는, 지금 사는 거는 이제 그냥 서초동에 전세 살고 있고요. 작년 말에 전세 우리 단지 최고가를 찍어가지고 제 후에 오는 계약들은 다 제 아래예요. 그래서 제가 21년 4분기가 정점이구나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년 후를 생각해 보니까 23년 4분기에 그러면 이걸 돌려달라고 해야 되나, 그 내려가는 부분을 돌려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집주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작년 사큐에 전세가 최고가를 찍고 그 다음에 전세가가 조정이 나오면서 매매가도 조정 같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20년 하반기를 전세가 밀어올리면서 매매시장이 엄청 초강세로 갔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완전 슈퍼사이클이 왔는데, 그게 전세가가 조정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조정받는 걸 보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가격이 매우 심각하게, 전세가 빠지는 게 아니라 수요자들이 보증부 월세를 어마어마하게 원해버리게 되면 전세 보증금이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보증부 월세가 더 싸지 않습니까? 1억당 금리보다 1억당 전환금이 싸니까 수요자들이 되게 이걸 원하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전세가격 하향 조정보다 보증금을 낮추려는 그런 수요자들의 시도 변화가 실질적으로 전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23년 하반기를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산시장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터지고 있어가지고, 이미 터지고 있고, 이렇게 터지고 있는 게 결국 다 금리와 성장률과 물가라는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터뜨리고 있는 거고, 그냥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결국 금리와 성장률, 물가는 1대1로 거의 사실상 그냥 선형적으로 매칭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장률이 6%인 나라에서는 금리도 한 6%가 허용이 가능하고 물가도 6%가 허용이 가능한데 성장률이 높으니까요. 근데 성장률이 2%인 나라는 금리 2%, 물가 2%, 막 이런 레벨에서 놀아야 되는 건데, 지금은 미국도 물가 8% 나오고 헤드라인 물가 8% 나오고 핵심, 그러니까 코어 물가는
5, 6% 나오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은이 전망하기로는 헤드라인 물가 4.7%로 전망하고, 그러니까는 저희도 4.7% 물가면은 현재 1.75% 기준금리니까 우리도 한 4% 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거든요. 우리도 한 3에서 3.5 가나? 약간 이런 거고, 3에서 3.5 가면은 성장률은 나올 수 있는 거야? 모든 나라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6, 8% 나오고 있는데, 물가 6, 8%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6, 8%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금리 6, 8%를 가면은 성장률 6, 8%가 유지가 될 수 있냐고. 이런 거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 그 물가 6, 8%는 일시적이야. 바이든이 사우디 빈살만 만나면 유가 풀리고, 에너지 문제 다 풀리면 물가 다시 내려온다, 연말에.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2, 3%로 내려오면은, 그럼 금리 다시 그렇게 8%까지 놀릴 필요 없으니까 이 위기가 끝난다. 이게 되게 옵티미스틱한 전망인 것 같고요. 부정적인 건 뭐냐면은 석유만 있냐? 가스도 있지.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가 더 심각해 이러면서 겨울 되면 난방비부터 시작해서 유가가 아니라 천연가스비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등등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올려야 되고, 금리 올리다 보면은 결국엔 성장률이 위축이 되고, 금리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뭐가 빠진다고요? 저희 소득과 대출과 처분소득이 있는데, 금리 올라가면서 자산시장 위축되는 부분에서 자산처분소득이 빠지고, 그리고 대출 부분에서 부담을 받다 보니까 대출 한도가 빠지면서 대출도 위축이 되니까 결국 구매력 위축이 나타나가지고, 구매력 위축이 나타나면 수요 위축 나타나고, 수요 위축 나타나면은 매출 둔화되고, 결국 이제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경제 안 좋아지면 기업이 실업하고, 그래서 고용률 낮아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물가가 잡히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가 잡히는 상황이 오기 시작하면은 경제가 안 좋아서 물가가 잡히는 상황이 온다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부정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것 같고, 시장이 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두 가지 이론이 되게 팽팽하게 싸웠었는데, 지금은 이 후자, 그러니까는 조금 안 좋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후자를 보시는 비중이 거의 한 8대2로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미국이 약간 그렇게 갈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도 살짝 쫄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이미 금융시장은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바로 임팩 얻어맞았는데,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로컬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가장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에 있는 게 조금 반대로 투자 자산을 지키는 포지션이 돼버렸어요. 그냥 딴 거 있었으면 터졌을 텐데, 제가 작년에 주택을 작년 말에 고가 주택을 구입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한테 작년 말에 구입을 했는데 실거래가가 10% 빠져서 매우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러시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래도 원래 그거 집 살까 주식 살까 엄청 고민했는데 집 사서 10% 빠졌지. 자기가 살려고 했던 주식은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쓸어내리고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래도 10% 정도 빠진 걸로 어느 정도 그냥 뭐 익스큐즈 하고 있구나, 주식을 했으면 더 빠졌을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 보면서, 부동산도 결국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긴 받을 겁니다. 근데 시차가 주는 자산 배분과 투자 전략이라는 것도 존재해서, 주식이 말 그대로 주식이나 그런 금융시장이 먼저 더 빨리 망가지고, 그 다음에 부양책을 써도 어차피 여기가 부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여기 또 투자 위기가 있으니까 부동산에서 글로 좀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그냥 자산시장 다 빠지니까 우리도 다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시차가 주는 그런 타이밍을 잘 이용하시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제는 파월에 대한 그런 신뢰는 아예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제학 박사 출신이 없으셔가지고 ECB라든가, 그러니까 유로존의 ECB라든가 일본의 BOJ라든가 연준도 다 경제학 석사거나 변호인 출신이셔가지고. 박사가 없어요? 박사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학 박사 연합들이 그 미국에 있는 연준 종전 경제학 박사들이 이제 파월에 대해서 디스하죠. 경제 잘 못 본다고 이렇게 디스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다음 연준 의장은 무조건 경제학 박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파월이 실기를 몇 번 했잖아요. 실기를 몇 번 하시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 물가가 코어가 막 5% 이렇게 나오고 이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금리도 그 레벨로 결국 가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올릴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올리는 과정에서 그냥 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게 정리가 돼야 제 주식이 다시 올라가겠네요. 물린 게. 옛날에 죽어야 사는 남자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네. 한번 어떻게든 죽어야 그 좀 살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그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생각이어가지고요. 저도.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방어 전략이 좀 어느 정도 다채로운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내수마켓 자산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의 막 시장 40% 점유율도 없고 외국인이 막 흔드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 주시장을 되게 코리안 ATM이라 그래가지고 막 돈 빼가는 그런 시장으로 굉장히 자주 섞인 말을 할 때도 있는데 네. 양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한국으로만 구성된 그런 로컬 마켓 시장이어서 무조건 쿠션 치고 들어오게 돼 있어서 변동폭도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부동산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레버리지로 취득을 했고 이게 자산이 뭐 한 20-30% 조정되면은 완전히 어마어마시한 그럼 뭐 자본금이 다 날아가 버린 상황이 올 수도 있긴 있는데 네.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장 변동성 적은 자산을 편입한 거기 때문에 그런 자산 간 변동폭하고 시차가 주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금융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충격 좀 받긴 받았는데 항상 어쨌든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든 아래든. 대표님은 어떻게 대응하세요? 저는 투자? 저는 이제 투자 자산은 거의 다 주식으로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은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뭐 인버스 ETF 같은 거 잘 잡아가지고 시장 지수 하락하고 하는 건 좀 어렵다 생각하고 근데 저는 제 부동산에 했던 전망이랑 비슷해요. 뭐냐면은 결국 신축 메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시장은 뭐냐면 결국 주식시장은 성장주 메타고요. 이거는 그냥 미래 성장주 메타예요. 잠깐 성장이 매우 위축되거나 흔들리면은 그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돈 잘 벌고 안정적이고 이런 거를 되게 선호하는 경향이 약간 있지만은 그 성장하는 섹터들은 계속 바뀌었지만 시장은 항상 성장을 추구해 왔고 이거는 그냥 인간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바이오가 어마어마한 성장의 원천이었고 어쩔 때는 우리나라 중국 면세업 관련 사업들이 화장품 산업들이 엄청난 성장의 원천이었고 네. 어떨 때는 2차 전지 배터리가 어마어마한 성장의 원천이고 어떨 때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원천이고 이 성장의 주체들은 계속 달라지지만은 결국 시장은 성장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시장에서도 결국 이 사단이 끝나고 나서 다시 주인공이 될 놈은 성장주이고 부동산이 신축 메타인 것처럼 그 성장주고 그래서 성장 섹터에 포지션 잡고 있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됐을 때 5년 후에 지금 이 산업은 무조건 지금보다 많이 쓰는 산업이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투자한 산업이나 기업이 거기에 키플레이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하고 현금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세요? 거의 9대1이어가지고요. 네, 9대1. 9대1이어서 저도 거의 지금 풀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근데 되게 승부를 거는 스타일이라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전세 전부 월세로 돌려서 투자할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2020년에도 회사 퇴직하면서 집을 팔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니 잘하니까 본업이잖아요. 그게 자기 본업이니까 잘하실 것 같으니까. 아니요. 저는 주식이 좋아서 애널리스트가 됐는데 애널리스트에는 컴플라이언스 규정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분석만 하는 거예요. 분석만 하는 거고 되게 답답하셨겠네요. 네, 제 안에 육식성을 죽여야 되니까 답답했죠. 야수의 심장이 있는데 속에. 그래서 이제 퇴직하자마자 네. 바로 그냥 청산하고 처분하고 그냥 월세로 우리 반월세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투자하겠다 얘기해서 이제 우리 가족을 위태롭게 만들었지만 뭐 다행히 성과가 좋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근데 아마도 금융시장에 충격이 오거나 위기가 왔을 때 제가 이제 주거용으로 부동산이랑 투자자산 이렇게 반반 갖고 있는데 네. 정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면은 그냥 다 이쪽으로 다 몰빵해가지고 투자할 생각이죠. 그게 지금은 아니다. 네, 일단은 붕괴가 이미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붕괴되고 살리는 그런 상황이 오고 하는 그런 환경이 좀 돼야 돼가지고 그럼 그 붕괴를 확인하는 지표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저희요? 저희 실업률하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잡혀야 되겠죠. 실업률이 높아지고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면은 그럼 다시 그 얘기는 성장률이 위축이 된다는 거고 성장률이 위축이 되면은 그 높은 금리가 아니라 금리를 낮추면서 성장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런 상황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한국에서도 나오거든요. 저희도 물가 4.7% 전망을 4.5%를 5월에 전망했는데 올해 4.7로 6월에 그 이창용 하는 총재가 0.2%포인트 구두로 얘기하셨고 아마 6월 전망은 4.7로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금리도 1.75인데 금통이 4번 남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자이언트 스텝 하는 거 아니냐 75bp 이번에 올리나요? 왜냐면 미국이 2.25까지 갔으니까 저희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이고 그럼 저희가 저쪽 나라는 우리보다 좀 더 높잖아요. 코어 물가도 높고 헤드라인 물가도 8%로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저희는 4.7이니까 그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그 정도 금리 그 정도 물가 잡으려면은 3%대까지는 왠지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금토위 기간 계산해 보면은 다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금리금 계속 올린다고 하면은 이게 매를 한 번에 맞는 게 좋은데 짠잽 4번 맞아야 되니까 짠잽이 아니고 이제 빅스텝이라는 그 휘두르기 4번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겠냐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좋은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고 5월에 이번에 6월에 그 그 코멘트 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은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당연히 영향을 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차나 이런 거를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신경 안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한국이랑 미국이랑 그냥 어차피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수입 물가가 수입 상품이 많고 그 환율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것들 다 영향을 받고 저희는 근데 지금 성장률과 고용이 좋아요. 좋은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저희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률에 우려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업률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물가 지표는 꺾이는데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구매력이 꺾이고 구매력이 꺾이면 매출 데이터가 꺾이고 기업 실적들도 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직 이런 위기는 지표상으로는 시작을 안 한 거죠. 자산시장이 먼저 그 위기를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지표상으로 위기가 실제로 기표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지표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때가 자산시장의 바닥과 반등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냥 마음 좀 대범하게 먹고 그래 뭐 더 빠질 수도 있는데 더 빠지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회복을 위한 노력을 또 할 것이고 회복을 위한 노력하는 과정에서 또 여전히 성장에 대한 사람들의 그 본능과 갈구치는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승부를 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성장 중이네요. 100%. 네. 성장주 아니면은 투자 매력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막 꿈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의 그 막연한 그 선호도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비저너리한 사람 옆에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 우리 뭐 전 세계를 정복하자 막 이거 너무 인간 본성이고 그래서 사람이 성장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새 것을 추구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이어가지고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제가 부동산 시장 왜 신축 메타가 지고지순한 불변의 메타냐고 생각을 하냐면은 새 집을 좋아하는 거는 80년대 부동산 시장에서도 새 집을 좋아했고요. 90년대에서도 새 집을 좋아했고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계속 신축을 좋아했습니다. 그건 새 거가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뉴스쿨, 올드스쿨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장도 사람은 항상 성장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무슨 가치주든 뭐든 다 떠나서 그것도 그 당시 시점에서는 어마어마한 성장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주 추구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시장 상황이 그냥 풀렸을 때 다시 그리고 이런 성장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위기를 돌파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뭐 어떤 기술 혁신이든 어떤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결국 돌파하는 힘도 성장주들이 보여주는 거여가지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버텨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도. 주식 말고 또 재테크 하고 계신 거 계십니까? 암호화폐에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암호화폐는 밸류에이션 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투자하는 대상에 밸류에이션이 되지 않는다면은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밸류에이션을 못하니까 그걸 투자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랑 주식은 뭐 밸류에이션을 저 나름대로 되게 자연스럽게 잘 할 수가 있고 저한테 편안해가지고 그렇게 좀 투자하는 편이고 다른 분들한테도 그냥 하나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 대상 주식이 혹시 있으시다면은 그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없으면은 올라도 팔지 못하고 내려도 팔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투자 전략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바이 앤 홀드 전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타이밍 맞게 거래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얼마까지 생각하고 언제까지 생각해서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거를 처분을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셋이 없다면은 그게 투자가 될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목표가를 선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는 몇 아저씨들은 투자 전략이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저는 2020년에 주식책도 썼어요. 네. 제가 책을 8권에 7권이 부동산 책인데 한 권이 주식책인데 그 한 권의 주식책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모든 자산 시장은 그 특정 자산을 움직이는 원인이 있고 그 특정 자산을 움직이는 원인들을 저희가 키팩터라고 부르고 있는데 부동산도 그렇거든요. 부동산의 키팩터는 성장률과 금리와 수요 공급이거든요. 성장률, 대출, 수요 공급이 매크로한 키팩터이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그 주가가 매일매일 움직이는 그 랜덤한 변동성 말고 어떤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장기 추세선이 움직이는 그거는 삼성전자에서 뭘까요? 반도체 가격. 반도체 가격이 되게 크리티컬하죠. 그러면은 반도체 가격을 저희가 보고 있거나 알거나 예측하거나 하면서 그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사면서 반도체 가격을 안 살피고 반도체 가격이 결국은 수요와 공급으로 구성이 될 거잖아요. 네. 설비 투자 일정이라든가 수요랑 이 비교를 하면서 결국 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깊게 안 가고 그냥 삼성전자가 국민주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1등주니까 네. 삼성전자를 편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냥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쌀 때 주가도 굉장히 내려가 있을 거니까 뭐 그때 사거나 그냥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고점으로 갔을 때 그때 실적도 좋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그때 주가도 높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때 뭐 정리하거나 하면서 그리고 삼성전자는 안타깝지만 이게 사이클 산업이어가지고 그 고점 저점 폭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 안에서 내가 춤을 춰야 되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에요. 어려워요, 반도체. 엄청 어려워요. 예전에는 수요도 막 그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수요를 큰 손님이 생겨버리니까 그 손님 한 명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 때문에 이게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엄청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메모리나 파운드리는 아직 큰 먼 아니고 물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특정 자산과 종목을 움직이는 키팩터가 뭔지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그 키팩터를 내가 내가 수시로 모니터링 하거나 그게 어떤 식의 방향성을 갖겠다고 하는 본인만의 어떤 생각과 전략 그리고 지금 현재가 어느 상황인지에 대한 그런 해석이 합쳐지면서 매수 매도 판단이 나가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투자하시기에 부적합한 종목입니다. 그냥 단언컨대 저도 개인인데요. 저 삼성전자를 투자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할 생각도 없고 삼성전자가 좋고 위대한 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을 하는데 주식으로서는 너무 별로인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공감됩니다. 이제는 수요가 블라인드의 영역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PC 수요, 모바일 수요 그리고 서버 수요라는 그 반도체 수요가 있는데 네. 서버 수요가 블라인드의 영역에 들어가서 서버를 운용하는 그런 회사들이 너무나 큰 회사들이고 너무나 큰 회사들이다 보니까 바잉 파워가 있을 뿐더러 그런 한 회사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예를 들면 뭐 아마존에서 어떤 식의 서버 전략을 계획을 세우고 그걸 가지고 디램 회사들이랑 어떻게 논의하는지를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반도체를 보는 애널리스트한테도 굉장히 어려워진 요인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분석이 어려우면 사람들은 어떻게 전환하게 되냐면 가격을 보게 되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지금 수요가 더 센가 보다. 공급이 딸린가 보다. 부동산은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그냥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네. 가격이 빠지면은 지금 공급이 많은가 보다. 네. 그러니까는 너무 가격 그 붙어 있는 그런 해석들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냥 가격에 따라서 막 지금 공급이 많은가 봐. 그냥 공급이 작나 봐요.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뭔가 수요와 공급도 롱텀에서 결국 그 원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서버 수요가 늘어나면 어떤 이유로 늘어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인구 가구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인구 가구 늘어나고 소득이 어떻게 늘어나고 그다음에서 과거에 어떻게 공급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지금은 잠깐 높은 스파이크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럴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아까 물가 금리 얘기한 것처럼 장기 회계선으로 오게 되어 있고 그렇게 왔을 때는 지금이 공급이 부족한 게 맞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공급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쭉 때려보면은 수요가 부족한 것 같다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런 게 나오는 건데요.
그런 거 이제 완전 없어지고 그냥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구는 가격이 내려가는 걸 보니까 공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는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공급이 부족했는데 바로 막 6개월 만에 전환해가지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 얘기하다가 부동산으로 잠깐 갔는데 네.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격으로 시장을 봐야 될 만큼 수요 공급 분석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섹터가 됐고 그래서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서 저는 이전 사이클 산업들 제가 건설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건설업이야말로 매우 내수 산업이었고 그 다음에 국내 건설 경기라는 게 존재를 했고 그래서 이게 성장을 좀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도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그런 산업에 관심이 많이 가고요. 그래서 한때는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했었다가 반도체를 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매우 시클리컬 산업이고 설비 투자 사이클과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등락폭이 일정하고 그거에서 내가 춤을 출 수가 있을까?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특정 자산이 움직일 때 지금 도대체 얘의 자산은 뭘로 움직였던 건가를 항상 살피시면서 키팩터. 진짜 키팩터는 뭔가 모든 자산이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 시청자분들이 이제 투자자분들이시고 다주택자분들이시고 네. 아마 좀 비슷할 겁니다. 연배도 뭐 40대 중후반, 뭐 30대 후반 뭐 이렇게 좀 분포가 돼 있는데 새 정부는 다주택자를 굉장히 우대할 예정이어서 종전의 문재인 정부와는 기본적으로 정책 스탠스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임대 사업자라던가 뭐 상생임대인이 됐다던가 등등 어느 정도 임차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했을 때 혜택을 좀 주겠다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론들이 일부 다를 수 있을지언정 네. 어느 정도 임차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좀 세제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전 정부 때랑은 확실히 좀 달라질 것 같긴 하고요. 다만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뭐 내년 말까지 조금 위험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본인의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 있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주택 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주택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구매를 더 이연시키거나 안 사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신축 중심의 시장이 좀 펼쳐질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도심의 정비사업이라든가 청약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위주로 주택시장에 조금 대응해 보려는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싶고 청약이랑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도 많이 적었는데 그런 거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주택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택가격 내린다고 집을 팔 것도 아니고 주택가격 올라간다고 집을 살 것도 아니어서 1주택이 가장 그냥 중립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1주택부터는 그냥 가구의 소득에 비례해서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가는 그런 소위 점프하는 게 목표가 되실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꼭 좋은 입지로 가야 되냐도 고민이시겠지만 저는 1주택자도 결국 신축 메타를 꼭 기억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1주택인데 내가 다음 갈아타는 그런 1주택이 미래의 신축 주거지가 될 1주택이면 좀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급지 준신축 또는 기축, 하급지 신축 뭐 이렇게 고민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무조건 신축인데요. 신축. 근데 그게 답정너 신축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특정 주거 지역이 있는데 네. 재개발 재촉 지구가 있는데 80%가 정비사업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는 신축 모멘텀이 거의 끝나는 동네인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분당 같은 데를 얘기 드렸는데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신축이 없어요. 근데 한솔이나 느티나 이런 데서 리모델링해서 처음으로 신축이 준공이 돼요. 이런 데는 신축 모멘텀이 시작되는 지역이에요. 광진구로 갔다 왔는데 광진구에 자양동이 있는데요. 광진구 자양동은 사람들 잘 몰라요. 자양동에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사람들 잘 모르시는데 왜냐면은 자양동은 2010년대 이후에 신축이 없어요. 그래서 신축 트렌드를 신길 뉴타운 같은 데나 영등포 뉴타운이나 마포 아현 뉴타운은 신축이 너무 많이 공급돼가지고 저희가 뇌리 한번 다 들어봤는데 네. 광진구 자양동은 신축 준공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본 적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예를 들면 특정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합설립 인가도 낮고
아마 자양동에 가장 빠른 신축이 공급된다면 걔가 신축 첫 번째 공급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런 게 공급되고 나면은 신축 주거지가 특정 노후 단지에 많을 때 준공이 됐을 때 그때 임팩트가 제일 커요. 이건 저희가 노원에서도 이미 증명이 됐어요. 노원 상계주공 단지가 하나 재건축이 돼서 포레나 노원으로 준공됐을 때 그냥 다 끌어올렸거든요. 뭐야, 우리 동네 신축이 건설되면 저만큼도 좋아질 수가 있는 거야? 본 거지.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목동 같은 데도 그렇고 여의도 같은 데도 그렇고 신축이 없고 네. 강남에서도 뭐 내노라는 압구정 같은 데도 신축이 없고 그래서 강남 안에서도 개포동이 신축이 제일 많아서 개포동이 시장의 주도 지역이었고 강남구 안에서도요. 서초구는 신축이 계속 공급되다 보니까 지난 십수년간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 지역이었고요. 잠실도 신축이 없잖아요. 잠실도 엘리트레 이후에 신축이 없다 보니까 신축 주거지가 건설됐을 때의 그 기대 효과에 대한 그런 근거값이 없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신축을 바라볼 때 노후 주거 지역에서 첫 번째 신축, 초기 단계 신축이냐 신축으로 전부 전환되고 나서의 끝단지 신축이냐를 구분해서 바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축 주거지가 다 공급됐다면 앞으로 거기는 더 이상의 신축 주거지가 없는 거니까 미래의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책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에서는 팔아야 할 집에 해당이 돼요.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모멘텀을 얻어서 남이 갈 때 자기는 그냥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